회사 동료하고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파이썬 패키지 배포하는 일들이 거의 비슷하기도 해서 거의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배포해 보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고 나면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표를 들으시고 같이 페어로 배포를 진행해 보실 분들이 없더라도 이제 조금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회사 동료분이 이제 자료를 하나 추천해 주셨는데, 김준기 님께서 파이콘 에이펙 2018에서 그 패키징 워크숍을 진행하신 자료가 있어요. 저기 들어가시면 그 좋은 자료니까 혹시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발표하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해서 패키지를 이미 배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기 리포지터리에 들어가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예제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중에 레프트패드라는 유명한 라이브러리를 따라 만들어서 파이피에 배포해놨습니다. 제 예제 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디렉토리 구조에서 보이는 뭐 setup.cfg랑 setup.py 혹은 뭐 readme, changes.md와 같은 여러 개의 파일들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파이썬 패키지 배포를 하려면 사실 setup.py는 항상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파이썬 패키지를 배포할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셋업 툴즈를 사용해서 이제 setup.py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셋업 툴즈는 패키징을 위해 표준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모듈입니다. 셋업 툴즈하고 이제 비슷한 모듈로 disutils, disutils2, 뭐 distribute, scikit-build 뭐 이런 비슷한 패키지 배포 툴들이 있는데요. 셋업 툴즈 이전에는 이제 disutils라는 패키지가 있었는데, disutil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셋업 툴즈가 나중에 개발된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이제 disutils의 이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disutils2라는 라이브러리도 나왔었는데, 이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 3.3에서 패키징이라는 라이브러리로 이제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셋업 툴즈만 남아 있고요. scikit-build라는 패키지도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scipy 그 2014에서 만들어졌는데 cPython, C++, 포트란, 사이썬 확장을 위한 빌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CMake를 사용해서 여러 플랫폼에서 C++ 혹은 이제 포트란 기반 파이썬 확장 지원을 위하여 만들어진 패키지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셋업 툴즈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셋업 툴즈 셋업을 사용해서 패키지를 만들 수 있는데, 셋업 함수 안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요. 크게 보면 파이썬 모듈을 엮어서 패키지로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가고요. 배포에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가고, 패키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정말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이 조금 빠른가요? 사실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많이 사용했던 옵션들만 추려서 말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패키지 이름과 이제 작성자 정보에 관한 정보인데요. 패키지 이름은 네임에 적습니다. 이 패키지 이름은 그 파이썬 모듈 안에서 임포트할 때 사용하는 이름하고는 별개니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키지 작성자 정보에 author라는 인자는 이름을 넣는 필드이고, author 이메일이라는 필드에는 이제 이메일을 적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 문자열이 막 이상하게 띄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구글 같은 데서 크롤링해서 제 메일로 스팸을 보낸다거나 하지 않도록 이제 회피를 한 건데, 이게 과연 그렇게 잘 먹히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패키지에 대한 설명은 description 혹은 이제 long description에 적습니다. description은 이제 패키지에 대해서 한 줄 정도 되는 짧은 설명을 적는 파라미터고요. long description은 이제 긴 설명을 적는데, 보통은 이제 readme나 changes.md 같은 그 파일들을 임포트해서 보통은 적어주고요. 근데 최근에 long description이 이제 RST뿐만 아니라 마크다운을 지원하게 되면서 long description 콘텐트 타입이라는 패러미터도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마크다운을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면 long description 콘텐트 타입에 텍스트 마크다운이라는 밈 타입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long description은 임포트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의 라이선스를 고를 수 있는데요. 어떤 라이선스를 사용하실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민이 되신다면 그 셋업툴즈 공식 문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chooseyourlicense.com이라는 데 들어가셔서 이제 라이선스 선택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보통은 GPA나 MIT 이런 라이선스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정도의 셋업 인자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패키지는 당연히 이제 버전도 적어줄 수 있는데요. 버전을 적는 규칙은 유의적 버전하고 비슷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시멘트 버저닝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수 있는 URL이라는 인자도 있어요. URL은 이제 파이피 홈페이지에 노출이 되니까 그 패키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URL을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버전을 적는 규칙에 대해서 PEP가 있을 줄 몰랐는데 PEP 396의 버전 넘버를 어떻게 적는지에 대한 이제 스펙이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패키지 버전을 패키지 코드 안에 포함시키고 싶으시다면 이제 최상위 버전 그 패키지에 언더바 버전 언더바라는 이름으로 정의해 주셔야 돼요. 이때 규칙은 이제 PEP 440에 나와 있는데 저런 그 n.n.ab 뭐 저런 패턴으로 정의해 주시면 되고 이 버전 정보는 숫자가 아닌 문자여야 하고요. 뭐 git이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그 커밋 해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언더바 버전을 정의하셨다면 셋업.py의 버전 인자를 이 언더바 버전의 정보로부터 가지고 오시거나 혹은 셋업.py에 정의되어 있는 버전의 정보로부터 그 언더바 버전의 정보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제 PEP 396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제 최상위 패키지에 저런 변수를 넣어서 임포트를 해주는데 이 방법도 사실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가령 이제 init.py가 다른 모듈을 임포트하고 있는데 그 표준 라이브러리 외에 다른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는 모듈을 임포트하고 있다면 이제 셋업.py를 실행하다가 에러가 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셋업.py가 특정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설치하려고 할 때 패키지를 실행하게 되면서 그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찾을 수 없어서 에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ST 모듈을 가지고 와서 이제 파싱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코드는 제가 여러 그 패키지에 걸쳐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패키지 의존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패키지 의존성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패키지 또는 파이 모듈 수라는 이제 인자에 패키지를 리스팅 해주면 됩니다. 파이 모듈 수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지 크기가 크지 않거나 할 때 일일이 리스팅하는 용도로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패키지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지가 커지거나 할 때 여러 패키지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패키지스라는 인자를 사용할 때는 find packages라는 그 함수가 있어요. 셋업툴즈에. 그래서 그거 사용해서 바로 패키지 찾을 수 있게 코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classifiers라는 인자인데요. 이 classifiers는 패키지의 분류 정보에 대해서 적어줄 수 있는 인자인데요. classifier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이피에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세히 적어주시면 이제 검색이 잘 되는 효과도 있고 해가지고 홍보하는 데 참 도움이 됩니다. 이 그 정보들은 여기 이 파이피 홈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리스팅 되어 있으니까 찾아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엔트리 포인트라는 인자인데요. 사실 엔트리 포인트라는 인자는 서비스 혹은 플러그인의 다이나믹 디스커버리라는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래 있는 인자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임포트 가능한 엔트리 포인트를 만들어서 플러그인처럼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이 기능보다는 일단 저는 콘솔 스크립트라는 기능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개인화된 명령어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개인화된 명령어를 만드시면 이런 식으로 그 쉘에서 자신의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 패드 예제에서도 저런 식으로 콘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제가 넣어놨어요.
패키지 의존성들은 이제 install requires, test require, extras require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필드에 있는데요. install requires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패키지들을 리스팅하는 인자입니다. tests require, extras require는 이제 확장이나 테스트와 관련된 패키지들을 리스팅하는 인자들인데, install requires는 이제 패키지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깔리는 데 반해서 tests require나 extras require는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설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테스트에 필요한 뭐 파이테스트 같은 이제 라이브러리는 tests require 같은 데다 넣어서 처리하실 수 있고요. 뭐 암호와 관련된 확장 기능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크립토라는 뭐 extras require 항목을 만드셔서 크립토그래피 라이브러리를 거기다가 리스팅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setup.py의 인자를 적는 걸 막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제 setup.cfg라는 파일에 그 메타데이터들을 다 리스팅할 수 있는 기능이 setup-tools 30.30 버전에서부터 생겼어요. 2016년 12월 8일에 리리스가 돼서 상당히 오래됐는데 저도 이번에 그 리서치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setup.cfg를 사용하면 INI 스타일의 이제 메타데이터들을 다 setup.cfg로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 패키지 메타데이터 같은 것들을 적기 위해서 막 readme라는 함수도 만들었고 뭐 get버전이라는 함수도 만들었는데, 사실 보시면 버전은 attr이라는 지시자가 있어요. 저런 지시자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파일이라는 지시자도 있는데 readme를 가지고 올 때 파일 지시자만 사용하면 간단하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필요한 코드를 적지 않게 되니까 좀 간결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업 파일은 다 작성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포를 하려면 파이피에 이제 들어가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 사이트는 python.org에서 pyp.org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디자인도 예쁘고 아주 멋진 사이트가 되었어요. 일단 파이피에 배포를 하시려면 가입부터 하셔야 되는데, 이 정보로 이제 패키지의 권한이나 뭐 업로드 같은 걸 하실 수 있으니까 먼저 이거를 가입을 하시고, 이 계정을 그 pyprc라는 그 로컬에 설정하는 파일에 저장을 해두시면 업로드 하실 때마다 막 계정 정보를 입력하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좀 편하게 업로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pyp까지 가입을 하시고 pyprc를 설정을 하시고 업로드를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면 sdist 명령어랑 업로드 명령어로 배포를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배포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더 좋은 방법들도 또 존재하거든요. 일단 wheel이라는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wheel은 이제 bdist whee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명령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wheel이라는 거는 기존의 EGG 포맷, 그러니까 sdist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EGG info라는 그 디렉토리 안에 EGG 파일들이 막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배포 파일 포맷을 대체하는 포맷입니다. 이전 파일 포맷보다 더 좋은 장점들이 몇 개 존재하는데요. 윈도우나 맥에서 패키지 관련된 C약장을 설치할 때 컴파일러, GCC 같은 컴파일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설치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이 wheel이 나올 때 CI와 테스트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캐시를 지원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 setup.py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setup.py에 그냥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코드를 넣었다 했을 때는 이제 그 코드를 실행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wheel하고 이제 EGG 포맷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넘치는 관계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wheel로 bdist wheel 명령어를 치신 후에 업로드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파이피 패키지를 볼 수 있는데, 보통 wheel 파일이 패키지 이름 그리고 버전, 지원 파이썬 버전 .wheel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twine이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twine은 이제 새로운 파이썬 패키지 배포 도구인데요. 파이썬 버전과 상관없이 HTTPS를 사용해서 이제 업로드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키링 같은 라이브러리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키링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아까 그 pyprc 같은 정보를
그 로컬 파일로 만들어야 되니까 보안상 위험이 좀 있을 수 있는데, 키링을 사용하면 OS에서 지원하는 패스워드 저장 프로그램이랑 같이 엮어서 쓸 수 있어요. 맥 OS라고 치면 키체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윈도우즈라고 치면은 윈도우즈 크레덴셜 락커라는 프로그램이랑 같이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보안상으로도 더 나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소스 디스트를 만드는 거는, 파일을 만드는 거는 그냥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파이썬 setup.py, sdist, bdist 휠까지는 똑같이 진행을 하시고 업로드만 twine 명령어를 사용해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twine을 사용하게 되면 그 파이피가 테스트 용도로 만들어진 테스트 수트에도 이제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레파지토리 URL이라는 인자를 주게 되면 테스트 파이피에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면 업로드까지 끝나서 파이피에서 패키지가 배포가 됐고 pip install이라는 명령어로 누구든지 패키지를 깔아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결국 오픈소스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모르는 사람들하고 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이런 것이 오픈소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드 작성, 오픈소스 관련된 코드 작성 시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제가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GitHub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GitHub과 관련된 기능을 많이 소개해 드릴 것 같아요. GitHub에서는 이제 기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를 할 수 있도록 그 컨트리뷰팅 문서를 적는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에도 보면 Setting Guidelines for Repository Contributors라는 문서가 있을 정도로 격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포지터리에 보면 이런 식으로 컨트리뷰팅 문서가 없으면 적으라고,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해요. 그래서 컨트리뷰팅 파일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적어주시는 게 그 기여하시는 분들이 이 소스에 기여할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면 되는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애톰 에디터의 기여 가이드를 베스트 프랙티스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애톰 에디터의 기여 가이드를 보게 되면 COC부터 어떤 코딩 스타일을 지켜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이슈를 찾으면 되는지 정말 좋은 그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애톰 에디터의 그 컨트리뷰팅 파일을 가지고 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GitHub에서 또 플리캐스트 템플릿이라는 기능을 릴리스를 했어요. 플리캐스트를 만들 때 이제 자동으로 채워줬으면 좋겠는 내용을 이제 적어주는 내용인데, 마크다운 파일 같은 것을 생성해서 넣으면 플리캐스트 생성할 때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이시죠? 네. 실수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를 해줄 수도 있고, 기여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 메인테이너는 리뷰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고, 기여 가이드에 적혀 있지만 놓치기 쉬운 규칙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가이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의 변경 기록을 항상 적게 격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패키지를 사용하다 보면 버전 업데이트가 되면 어떤 기능이 추가되었는지 삭제되었는지 체인지 로그를 자주 읽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문서를 적는 작업이다 보니까 조금은 귀찮게 느껴지기도 하고, 밀린 일기 쓰듯이 한 번에 적으려고 하면 사실은 저도 잘 안 적습니다. 그래서 CI에서 항상 체인지 로그를 적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배시 스크립트를 넣어서 체인지 로그 PR을 올렸는데 체인지 로그에 변화가 없다면 그 PR을 이제 리젝 시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적어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귀찮은 일을 좀 미룰 수 있는데, 아까 twine 업로드 이런 명령어를 사실 패키지 업로드 할 때마다 하는 건 정말 귀찮은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오픈소스 할 때 많이 쓰는 CI 서비스들은 Git의 그 Git 태그 기능을 이용해서 릴리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GitHub에 릴리스를 할 수도 있고, 파이피, 아까 말씀드린 파이피에도 자동으로 릴리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지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래비스 CI, 서클 CI 같은 CI 서비스나 리드 더 독스 같은 문서 사이트, 코드 커버리지 같은 코드 커버리지
보는 사이트들에 대한 이제 서비스 배지를 달 수 있는 건데, 내가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해서 뭐 이런 패키지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패키지의 정보들을 이제 확인해봐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일단 좀 이게 있으면 예뻐요. 네, 제가 그 관리하고 있는 니름이라는 언어의 배지인데요. 뭐 지금 보시면 그 빌드가 에러가 나고 있는데, 그 업스트림에서 이제 빌드가 에러가 나고 있으니까 이 패키지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뭐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내용인데,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리캐스트를 날릴 때 그 여기 나열되어 있는 단어들과 함께 그 이슈 번호를 적으시면 플리캐스트가 머지될 때 자동으로 이제 그 이슈가 같이 따라서 닫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클로즈 어드마이어 93, 뭐 파일레프트 샵 9 이렇게 했는데, 그럼 샵 9번 이슈가 자동으로 닫히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발표는 끝이었고요. 매장과 고객을 세련되게 연결하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도도 포인트를 만들고 있는 스포카에서 같이 일하실 프로그래머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저기다 메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